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여름방학은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여름방학 끝나면 이제 좀 더 1학기 때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코로나도 조금 괜찮아지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내서 2학기를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2학기 첫 수업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1학기 때 마지막에 배웠던 플라톤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플라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제자를 굉장히 아꼈던 걸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꼈냐면요. 어, 플라톤이 운영하던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의 제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늦잠을 자서 지각하는 바람에 늦게 갔습니다. 그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학교에 오기 전까지 플라톤은 수업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 가문의 의사로서 활동을 했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면서 유병세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한테 배신당하는 게 있어요. 어, 이 제자로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 누가 뭐라 해도 플라톤의 다음 후계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조카한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기분이 상하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저 플라톤의 후계자로서 유명세를 떨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박차고 이제 뛰쳐나가서 자신만의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고요. 외모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치렁치렁 주렁주렁 그 장신구들을 달고 지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던 거는 그렇게 치장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이 있었고 뇌생남이 없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난 시대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느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과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정치, 그리고 윤리 이런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 업적들을 남겨놨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철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실주의 이름만 들어보면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플라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다 까먹었죠? 자, 우리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계는 이 세계라는 것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현상계가 존재하고 글자가 왜 이래? 딱. 자, 현상계라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데아계라는 세계도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현상계는 어떤 세계예요? 자, 이 현상계는 가변하는 세계고 그리고 이데아를 모방한 그림자의 세계였죠. 그래서 불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 이데아계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이데아 세계는 영원 불멸하는 세계이고, 그리고 완전한 진리들이 모여있는 세계다. 그래서 완전한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상계와 이데아계 중에 어떤 것을 더 추구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는 이데아 세계를 더 추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플라톤은 현상계와 이데아계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플라톤의 사상을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불렀었고, 또 우리가 현실이라는 그 세계를 더 좋아하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을 더 좋아했다라는 점에서 이상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획득해야 할 진리라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자, 이런 점에서 현실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현실 세계에서 개별적 실체들은 보편적 법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플라톤의 사상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이데아계에는 책상의 이데아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현상계에는 삼각형 모양의 이데아가 있고, 책상이 있고, 뭐 사각형 모양의 책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현상계에 존재하는 책상들은 뭐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책상일 수도 있고 큰 책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상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법칙들은 플라톤이 말하기에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상이 갖춰야 될 그 이데아라는 것은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단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개별적 실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준혁 선생님이나 고미란 선생님이라는 개별적 실체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개별적 실체들이 현실 세계에서 보편적 법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 장준혁 선생님과 고미란 선생님은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자, 인간이라는 보편적 법칙, 인간이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보편적 법칙이 있겠죠. 자, 이런 보편적 법칙을 이데아계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3학년 때 생활과 윤리하는 과목이라는 과목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얘기를 모르면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 분야에서도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목적론적 세계가 무엇이냐? 일단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 이 세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 그런데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히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세계라는 것은 신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이 만들어낸 세계는 결국에는 신이 너 세계 이제 신이 만들어낸 거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것을 달성해야 돼라는 목적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 세계라는 것은 신이라는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자, 결국에는 신이 부여한 목적을 향해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죠. 자, 세계의 존재. 자, 이 세계의 존재들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자, 이 세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계 질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하찮은 것부터 그 다음에 상위, 그 다음에 상위, 그 다음에 고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다양한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뭐 크게 나누자면 식물이 가장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식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위계 질서가 높은 거고,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높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당연히 신이라는 존재가 더 상위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식물, 동물, 인간, 신, 이 존재들 안에서 뭐 신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자, 그러면 신과 가장 유사한, 가장 가까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당연히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인간이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기본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자, 식물, 동물, 인간, 신, 뭐 이 안에서도 식물 안에서도 뭐 위계 질서가 있고, 동물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고, 인간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런데 뭐 크게 식물, 동물, 인간, 그 다음에 신이 가장 상위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하위 존재들 있잖아요. 이 하위 존재들은 상위 존재들의 수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과 동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동물들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식물을 먹어야 동물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 안에서도 동물을 섭취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이제 동물 안에서의 위계 질서고. 자, 아무튼 하위 존재들을 이용해서 그 상위 존재인 존재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이 바라는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과 동물 사이에서는 그렇고, 자,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은 동물을 활용해서 뭐 이제 일단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동물들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뭐 활동과 운동을 위해서는 그 하위 존재들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두 번째 써져 있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 상위 존재들은 하위 존재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여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자, 식물도 봅시다. 자, 식물도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번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동물도 마찬가지로 동물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상위 존재들은 하위 존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동물은 식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인간은 동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만 얘기하자면 인간의 모든 행위 역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얘기 여러분들 공감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 또는 가고 싶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학은 왜 가나요? 일단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타이틀 또는 대학을 가야만 좀 더 괜찮은 직장 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대학 타이틀 또는 그 특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나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대학 타이틀이나 지식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또 왜 직장을 다니나요?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돈을 왜 버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죠. 선생님처럼. 자, 아무튼 인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 행동하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동한다. 우리가 뭐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한다는 것도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인간의 하는 행위는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목적을 위한 행동을 하는데 가장 최종적인 목적, 가장 우리가 달성해야 할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궁극 목적은 최고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 궁극 목적을 최고선이라고 부르냐? 뭐 궁금한 친구도 있겠지만, 자, 목적이 뭐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왜 그 추구하는 것이 추구하게끔 될까요? 당연히 좋으니까. 자, 좋으니까 좋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1학기 때 얘기를 했죠. 고대 그리스에서 이 좋음을 뜻하는 단어는 굿이었고, 이 좋음과 선함은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좋으면 굿, 선해도 굿이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적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 그리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궁극 목적이자 최고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행복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 궁극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궁극 목적은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요. 절대로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우리 달리기 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저기 전방 100m 앞에 결승선이 있지? 자, 결승선까지 달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m 결승선까지 달리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달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달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디로요? 또는 어디까지요?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그냥 달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달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달리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겠죠. 자, 왜 달리지 하면서 굉장히 이 달리기는 의미 없는 달리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궁극 목적, 최종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할 궁극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그때까지 해왔던 활동들,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들이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궁극 목적,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적이란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아무거나 궁극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극 목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취 가능성. 자, 이거는 솔직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100%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저거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안 하려고 하겠죠. 달성을 하지 않을 것이고 추구하지도 않겠죠. 자, 추구하지도 않게 되는데 뭐가 우리한테 목적이 되겠어요? 당연히 인간의 능력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궁극 목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완전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완전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랑은 의미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완전성은요, 더 상위의 존재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듯이 인간의 궁극 목적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든 행동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려지나요? 그려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궁극 목적이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더 이상이 더 완전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자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스스로 풍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스스로 풍족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해지더라도 그 가치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부족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스스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할 것이 없어. 이미 더 할 것이 없어. 혹시나 무엇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나는 다 갖추고 있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궁극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궁극 목적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행복이다. 인간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많은 월급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써볼게요.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다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자, 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산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에는 굉장히 조금 물질주의적인 측면이 조금 강해요. 좋은 집 또는 좋은 차 이런 것처럼 물질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는 조금 아닙니다. 이 잘 산다라는 것이 인간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답게. 자, 구체적으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 내리느냐?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또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복을 달성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필요하기는 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도 해요. 어느 정도 외모도 필요할 수도 있어. 또 어느 정도 좋은 가문도 필요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핵심은 아니야. 핵심은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은 이 덕을 쌓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손쉽게 덕을 습득할 수도 있다. 또 어느 정도 외모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덕을 습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자,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정의 내리고 있는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조금 의미 있게 살펴봅시다. 활동이란 단어. 자, 활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위가 있어요. 가위가 있는데 가위의 기본적인 본래 기능은 뭐죠? 가위는 어떤 때 쓰는 건가요? 무엇인가를 자르는 데 쓰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위는 원래 자르는 데 써야 돼요. 자르는 데 써야지만 그 가위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르는 데 쓰지 않고 이제 이 굉장히 소중하게 이 안에 모셔두는 거예요. 가위를. 자, 그러면 굉장히 소중하게 모셔두고 그냥 바라만 보면 이 가위는 그 본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가위는 자를 때 잘 잘려야만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덕을 가지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덕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덕을 반드시 실천해야지만 그 덕이라는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덕을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덕
덕에는 굉장히 다양한 덕들, 이제 구체적인 덕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건데, 덕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덕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신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장 신적인 것, 그런 최상위의 덕을 실천하며 인간이 고귀해지고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자꾸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덕이 도대체 뭐길래?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1학기 때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할 때 이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덕이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덕이라는 것은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인간한테서의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이성입니다. 자, 이 이성을 그냥 가끔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그냥 어중간하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아주 잘 발휘하는 품성 상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품성 상태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자, 이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선생님이 나름대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할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있죠.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 품성 상태입니다.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런 성향이 고정되어 있다. 우리가 A라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A라는 이제 행동을 하는 거고, 또 B라는 상황이 나오면 B라는 행동을 하게끔, 또 만약에 다시 A라는 상황이 나오면 또 다시 A라는 행동을 하게끔 고정되어 있는 것, 그런 성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품성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이 품성 상태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 이성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하는 품성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덕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덕을
갖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선생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학습지 꼭꼭 한번 읽어보고 옵시다. 자, 오늘 방학이 끝난 이후에 첫 시간이었는데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니까 여러분들 어, 네, 꼼꼼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 끝.